지금부터 2018 평창올림픽과 평화공공외교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세션 자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자장이신 이성훈 교수는 현재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으로 대외협력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에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 및 개발 협력 분야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에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를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자장이신 이성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이성훈 특임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은 평창군과 한국공공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학교학회에서 소통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오늘의 주제는 2018 평창올림픽과 스포츠 평화 공공외교입니다.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의 대명사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그 유산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해마다 그 개막식일에 맞춰서 평창 평화 포럼을 진행하고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그 평창올림픽의 그 주최 도시로서 평화 도시로 이렇게 개명을 하고 최근에는 그 평창 평화 테마파크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평화를 주제로 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그런 활동의 연장선상으로서 이번에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평창군이 해왔던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두 분의 그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영훈 평창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입니다. 먼저 오늘 중요한 논의를 위해 자리를 해주신 이성훈 자장님을 비롯한 패널분들과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평창군이 한국공공외교학회와 함께 2018 평창올림픽과 평화공공외교를 주제로 담론의 장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기대됩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요한 올림픽 무형유산 중 하나인 평화유산을 유지 확산시키기 위해 평화 테마파크 조성, 평창평화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평창평화포럼, 평창국제영화제,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등 평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화도시 평창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필두로 평화 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공공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해를 제고하고 평화 공공외교의 다양한 실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어서 이번 세션의 공동 주관 기관인 한국공공학회의 신호창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떠한 의미를 담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인천 신공항 개항할 때 그 개항하기 전에 제가 마케팅 홍보 쪽에 유일한 자문 교수였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30, 20 몇 년 이야기죠. 당시에 배 타고 가서 자문해 줬거든요. 네, 한국 최고의 그 허브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이기는, 첵라코 공항을 이기는, 그리고 나고야 등등 도쿄 그런 허브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자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마케팅 비용이 80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신광공사 사장님을 직접 독대해 가지고 이 80억을 개항하기 전에 다 써버리자. 호기심을 쫙 올려놓고 그래야 성공한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고의 PR 회사를 써서 그때 80억 가까이 돈을 몇 년 사이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으로서 손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서 또 새로운 허브공항 하나 만들 건데, 그러면서 계속 돌아보면 제 고향이 전주거든요. 우주올림픽을 우주 군수가 직접 저한테 제가 전북대 교수오면서 평창으로 뺏겼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주 그 유니버시티 올림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북대 신방과 교수오면서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만금이 있습니다. 전라북대. 새만금도 제가 그쪽에 뭐 관여라기보다는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운명적으로 이 평창이 다가왔는데, 저는 옛날부터 평창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 다보스 포럼을 대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 경제 포럼이라면 평창은 평화 사회, 새로운 어떻게 보면 ESG가 지금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됐다면 평창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섹션을 통해서 이 토대가 돼서 평창이 향후에 다보스 포럼을 대체하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시작부터 큰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과연 평창이 다보스에 버금가는 평창 평화 포럼으로 거듭낼 수 있을까, 그런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6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창 평화올림픽과 공공외교입니다. 근데 공공외교의 핵심은 사실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소통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외교, 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저희 6분의 연사를 둘로 나눠서 앞에 4분은 주로 소통 관점에서 과연 2018년에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세계 시민사회에 다가갔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유산사업까지 포함해서 소통 관점에서 4분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분은 평화, 그 다음에 지자체 공공외교, 그 다음에 청소년 공공외교,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분 발표를 듣고 잠깐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공외교 학회 입장에서는 이번이 3번째 포럼입니다. 첫 번째 포럼은 올해 2월에 평창 평화 포럼 당시에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지금과 제주 포럼과 비슷한 형식이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ODA 국제개발 협력 공공외교 세션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월 달에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민주 포럼에, 그때 당시도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민주주의와 공공외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올림픽 스포츠와 그다음 평화와 공공외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모아져서 내년 그 평창 평화 포럼 할 때 좀 더 이런 것들이 잘 승화가 돼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담론을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는 김하정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초빙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김하정 교수님은 평창에 아직 방문을 못 하셨죠, 한 번도. 그러면서도 평창에 대한 애정으로 영어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을 공공외교 관점에서 쓰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래도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평창 직접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주지만은 그 평창 그때 쓰셨던 논문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 평창 올림픽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창군 그리고 한국공공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애써주신 이성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스포츠 관련해서 연구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 스포츠 외교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 차원 그리고 스포츠 기능 차원입니다. 행위자 차원에서는 국익 추구, 프로파간다 혹은 파워팔라틱스의 주제가 다루어지고요. 스포츠의 기능 차원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순기능적인 부분, 혹은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역기능적인 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측면에서 보면 사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 주된 주제는 국제 스포츠를 통한 일국의 연성 권력 증진 혹은 국가 브랜드 관점에서 연구 추세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공공외교를 무엇보다도 소프트 권력 자원을 활용한 외교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는 비정치적 이슈 영역인 스포츠를 통해서 상호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 이해를 추구하고 이어서 신뢰 구축으로 갈등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외교 정책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관점에서 평창올림픽이 지니는 의미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인사말에서도 모두 다 거론이 되었습니다. 평화올림픽을 현실화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출발시켰고 한국 정부의 운전자론 북한의 정상국가 행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요소들을 이 공공외교 스펙트럼 안에 두고 보면 지자체 공공외교, 국가 주도의 스포츠 외교, 소프트 파워, 국가 브랜드, 도시 브랜드, 가치 공공외교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또 어떤 세부 영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확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소프트 권력 자원으로서의 스포츠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비정치적 이슈 영역에서 대화가 가능한 외교 환경을 구축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는 이 성공적인 개최로 국가 브랜드를 높였고 평창 이퀄 평화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도시 브랜드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치적 외교 활동을 정치적 외교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성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외교 활동 참여입니다. 평창은 지자체 공공외교의 성공적 사례라고 보는데요. 실천적 영역에서 보면 사실상 효과성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중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중앙정부 그리고 평창시민, 강원도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인 공공외교는 장기성, 지속성,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유치 신청서를 냈었던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평창은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이 평화라는 가치에 대한 접근에 대한 고민과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는가? 저는 제가 바라보는 스포츠 공공외교 3단계 중에 첫 단계인 상호성에 기초한 대화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사실 평창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제에다 두고 본다면 포스트 평창 시대에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계 시민을 청중으로 해서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만 타 국민들이 북한에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또한 북한 엘리트층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해야 합니다. 사업 절차상의 투명성, 정보의 투명성, 결과의 투명성,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불편한 내용과
현실에 대한 공론의 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스위스 남북 미술전, 또 서울시림대 전시회, 탈북민의 현실, 특히 여성 문제, 성매매 여성으로 폭력적 인권 침해와 여성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등을 공론의 장에서 아주 투명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행위자의 청중을 포함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 정체성을 비전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행위자와 다양한 청중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사업 구상,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글로벌 강원위상 제고, 나가서 포스트 평창 노력이 한국 공공외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정 교수님. 아마 평창 올림픽을 스포츠 공공외교 차원에서 분석하시고, 특히 저희 지금은 이제 남북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당시에 남북 대화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남북 상호 대화를 넘어서 세계 시민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지만은 이미 그 평창 평화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시하신 투명성, 참여성, 다양한 원칙들을 토대로 좀 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이 에스더 아리랑 국제방송 심의부장님이십니다. 알다시피 아리랑 방송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평창 평화포럼 첫 회 했을 때 그 실무를 맡아서 또 많은 기여를 했던 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더 심의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국제방송의 이에스더입니다. 오늘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공공외교 미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공공외교와 미디어, 두 번째로는 평창 올림픽과 언론 보도, 세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평창은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외교와 미디어의 관계에서 살펴보면요. 과거에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를 주축으로 했던 프로파간다와 달리 공공외교는 자국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 청중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공공외교 영역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방송이라는 수단을 정책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콜라스 컬 교수가 얘기했던 공공외교의 5가지 기본 요소는 경청, 옹호, 문화외교, 교류외교, 특별히 국제방송을 특정해서 기본 요소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미디어를 활용하는 공공외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외신 기자를 활용한다거나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방송을 통해서 자국 정보와 문화를 확산하는 방식입니다. 자국의 관점과 가치를 다수의 그 공중들에게 어떤 그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형태로서 현재 미디어 외교에서 중요한 핵심 행위자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외교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이론적으로 외교에서 언론의 역할은 정부의 감시 기능입니다. 따라서 자유 언론 사회에서라면 외교적 기능과 언론의 조합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미디어 외교는 국가 간 외교 관행에서 언론이 행하는 역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어떤 그 민감한 정보를 좀 제한하기도 하고, 혹은 외교적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외교적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외교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외교에서 언론의 그 중요한 역할은 정부 간 상호작용의 행위자가 아닌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 해당 국가의 국익과 실제로 세계 청중들, 독자들의 알 권리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디어 외교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목적은 국익의 실현과 이미지 개선, 그리고 국제방송, 특히 24시간 영어 뉴스 채널을 주 수단으로 해서 역할은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요. 국내 언론과의 차별되는 지점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충실히 지키지만
부정적인 환경 감시보다는 긍정적인 환경 감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좀 차별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21세기의 신공공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국제방송이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기도를 좀 살펴보면 초기에 영국의 BBC 월드나 미국의 VOA를 중심으로 국제방송 역사가 발전했고요.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DW가 발전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는 프랑스, 러시아, 또 중국도 CCTV를 CGTN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굉장히 그 국제방송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2018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언론들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적인 대립적인 그런 보도 양상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잘 치러진 올림픽으로 평가를 받게 됐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그 정당들과의 똑같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간의 대립된 모습들을 초기에는 볼 수 있었고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서 해빙으로 주목과 감동의 사단계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는 북핵이 가장 어떤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의 방해물로 그렇게 많은 보도가 되었는데 점차 남북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정상들이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하고 정상들이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보도 형태로 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계곡의 식용 문화 그리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으로 따른 환경 파괴 이슈들이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도됐던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지속 가능한 평창은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공공외교 미디어 국제방송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공공외교 관점에서 미디어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 세계 청중들이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 그것을 통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도 주제와 정보원을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존의 보도 주제는 외교 안보, 특히 외신의 관심들은 그 외교 안보 이슈고 특히 대형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라면 지방 정부가 주최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참 갖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미디어 외교 역할을 하는 국제 방송사들은 그 세계 청중들의 호감과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 자연, 또 문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로 보도를 좀 기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신의 관심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국내의 그 국제 방송사들과 평창군이 중장기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좀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이런 반려견, 지금의 어떤 친근한 문화랄지 가리왕산 복원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보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원도 그 평창군청이나 강원도에 보도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 공동 제작의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각 나라의 국제 방송사들과 공동 제작을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트렌드와 성향을 한중일 같이 가능하다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장 최적화된 공공외교에서의 소통수단으로서 뉴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튜브랑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거기서 세계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코멘트를 하고 그들의 니즈와 생각들 얼마큼 공감하고 있는지 혹은 비판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멘트들을 통해서 이런 쌍방향적인 소통의 어떤 역할들을 확대하는 것들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안,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우리 아리랑이 이 과제를 하려면은 영국의 BBC만큼 굉장히 좀 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내는
강조하셨지만은 사실 좌우로 좀 나눠져서 저희가 평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특히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략 굉장히 소중하게 저희가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바로 이어서 신호창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평창 올림픽 그리고 후속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신호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한 것은 2021년 평창 평화 포럼 이후에 결의안을 읽고 결의안에 보니까 실천력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을 계속 개최를 하더라도 이게 끝나고 나면 슬쩍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뉴스 나와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일종의 이것은 이벤트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벤트로 가면은 계속 이래도 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 평화 포럼이고 광주에도 있고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캠페인이 돼야겠다.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개념이.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1단계 스토리텔링은 이미 북한하고 한국 정부가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여정 특사를 맡고 그쪽 공연 다녀와서 우리 가수들 노래 다 불렀잖아요. 그때 차관급인 고위 임원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 우리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국 정부가 스토리텔링을 이미 그걸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정상회담을 남북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동안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1단계입니다. 이게 2단계는 이제 평창이 가져가야죠. 평창 포럼을 통해서. 그런데 평창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나냐? 제주 포럼이 더 크게 만들어지면서 또는 광주가 또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인문 사회뿐만 아니라 스포츠, 모든 기업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는 변화를 지향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 사례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에 장벽을 설치한다고 막 하니까 이 조니 워커라는 회사가 평소에 조니 워크잖아요. 워커. 킵 워킹이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했던 회사예요. 킵 워킹 아메리카라는 캠페인을 해버려요. 2016년도에. 그 뭐냐면은 발데라즈라는 유명한 히스패닉 그 연예인을 동원해서 그 텍사스 마을을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킵 워킹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꿈이나 이런 걸 누구뜨리면 안 된다. 이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엄청난 그 호응을 받았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게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조니 워커는 킵 워킹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러한 킵 워킹 캠페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제가 사례로 들었던 얘가 시그나의 외로움 극복학인데 이게 2019년도에 팬데믹 이전이죠. 미국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왜 하는가 보니까 이러한 오픈된 세상에서 오히려 관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병이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그러한 캠페인을 해요. 우리 외로움 극복하기 캠페인. 근데 이게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를 동원하고 계속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버린다. 또 이제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하나 체크한 것이 뭐냐면 Like a Girl이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P&G에서 Always 캠페인에 여자애들이 10살쯤 되면은 너 여자 같다는 말 듣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대요. 여성의 정체성을. 그래서 P&G에서 이 캠페인을 Like a Girl 캠페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쓰지 마라. 여성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좋게 살려주자. 그런 캠페인에서 그게 그 뷰가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Like a Girl. 오늘자로 보면 6,900만 클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한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억 단위가 넘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캠페인들이 뭐 하루 1년에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해요. 올웨이즈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포럼과 포럼 사이에 또는 제주 포럼과 경쟁 관계, 저 아까 말씀드린 다보스 포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동원입니다. 국민들이 평화를 모르고 있어요. 평화가 왜 중요한지 모르고 남북관계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캠페인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시대 정신에 맞고 가치가 부여되고 흥미롭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면 분명히 평창 포럼이 세계적인 포럼으로 가고 평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청소년 강원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지금 개최 예정으로 있고 2025년은 한국 골프 협회에서 금강산 세계 골프 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박지원 원장도 만나고 등등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사가 되면 금강산에서 개최하지만 그 혜택은 평창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연결시키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개발해서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단순 명쾌하게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2024년 강원 올림픽 청소년 올림픽 그다음에 저도 처음 들었는데 2025년에도 또 큰 행사가 그 지금 기획하고 한다는데 그걸 금강산에서 만약 하게 되면은 진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DMZ를 넘어서 강원도하고 지금 이제 강원도 표현을 하면 남강원도하고 북강원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전 세계에 평창을 함께 알릴 수 있는 그걸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아이안 카디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사에서 최근에 귀화하셔서 원래는 터키 분이신데 귀화해서 한국 국적이지만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평창 올림픽은 어땠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안 교수님, 한국 이름은 한준 교수님이죠, 그렇죠? 한준 교수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표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번역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So, 2018년 평창 올림픽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들의 역량이 성과가 있어 흐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에서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이제 보여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창과 평화는 우리 이전에 연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창을 또 이제 평화를 수호하는 평창은 몇 년 전서부터 포럼을 형태로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제가 다양한 온라인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에서 이것을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지 보다 더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자료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했던 그 시점부터 2018년부터 그리고 2018년 2월 21일까지의 도표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올림픽이 시점이 다가올 때 이제 확 올라간 것이 여러분 볼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보통 같았으면 스포츠 자체와 관련된 주제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도 여기 상황에서는 아직 평화라는 단어가 이게 주목의 키워드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과 관련해서 그 응원단이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했는가, 남한에 대해서 무엇을 검색했는가를 한번 보자면 컬링,
아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키워드화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평화와 관련된 키워드는 김정은 리더와 그 위원장과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에만 이게 부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은과 올림픽을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면은 이제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죠. 그 올림픽과 평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검색어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 소셜미디어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트위터한 숫자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들,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과 올림픽에 관련된 나왔던 그 게시물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트위터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게 크게 인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트위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검색어들인데요. 대부분의 키워드는 스포츠 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운동선수 명, 참가하는 운동선수 명, 이름 등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의 리트위트나 아니면 좋아요가 이제 나왔던 것을 한번 이제 보자면 올림픽 채널, 그 다음에 강원도 이제 지방정부, 그리고 개막식, 폐막식. 여기 보시면 강원도민과 무엇을 함께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김연아가 이제 유엔에서 발표했던 것, 연설했던 것 등등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평창이 연계돼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100개 이상의 리트위트를 받고 좋아요를 받았던 것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스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거나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IOC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와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활용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인터넷 유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아직은 IOC와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이게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주최 측에서 했던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것이 이제 왕성하게 사람들 방문하긴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이게 활발하게 이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리랑에서 이제 보시면 그렇게 많이 61개 조회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의 관심 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창과 평화를 또 연계해서 이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좀 이게 부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온라인상에서 게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 영어 같은 다른 언어로 이것을 전달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같이 해서 만약 이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게 게시가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된다면 언어가 또 다양하다면 보다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던 그 뉴미디어 국제 그 관련 동향들을 철저하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땠는지, 그다음 부족한 점, 특히 평창을 평화로, 근데 발음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평창 평화.
이거를 2018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하는 소통하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 너무 아주 소중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 네 분의 그 소통 관점에서 평창 평화 올림픽을 어떻게 보고 그 후속 사업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특별한 질문은 없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청중석이나 아니면은 지금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한두 가지 같이 뭐 이야기 나눌 거 있으면은 뭐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하정 교수님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 발표 들으시면서 소통 관점에서 또 보완할 거나 또 의견 있으시면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있으시면. 네. 저는 아이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SNS를 분석을 할 때 누가 수행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카운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행사 프로젝트 베이스로 그 어떤 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창 어카운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뭐랄까요, 그 소셜 도메인 네트워크를 네임, 할 수 있는 그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소셜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다른 국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아인 교수님, 제가 몇 네. 가지 코멘트 한번 모아서 같이 한 번씩 하는 걸로 하죠. 따로따로 하기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에스더 심의부장님 아리랑 지금 언급했는데 아리랑 쪽에서도 사실 평창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후속으로 지금 아까 아이언 교수님 언급했는데 후속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좀 있었나요? 사실 저도 오기 전에 발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한 채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2019년에 처음 그 1차 평화 포럼하고 그런 계기성으로 그 한시적으로 그 당시 진행됐던 콘텐츠들은 남아 있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지속적인 그리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로 그런 확장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리랑 다큐 채널에서 뭐 조회수 나온 거 되게 민망한데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 채널이 되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큐멘터리 채널이 조금 가장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이고 오히려 지금 평창 관련된 콘텐츠들은 아리랑 뉴스 채널에서 좀 남아 있기는 한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평창의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채널도 다 살펴봤거든요. 상당히 그 행사를 소개하는 정도의 홍보 영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라서 더더군다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어 서비스 뭐 약간의 영어 뭐 자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그 국내 서비스에 한정된 것들이 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해외 청중들과의 다이얼로그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영어 서비스가 부각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콘텐츠들이 어떤 이벤트나 뭐 거기 참석하시는 공식 행사와 VIP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기획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저희도 아리랑 TV도 평창도 이제 사실 뭐 어떤 특정 방송사 입장에서는 특정 그 지방 정부의 콘텐츠만을 계속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계기성을 가지고 좀 기획이 되면서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더 이상 평창 국민의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 한반도 세계의 그 평화의 이미지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카운트 하나도 평창군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도 있고 중앙정부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평창이 누가 담당자인지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호창 교수님 얘기했듯이 평창이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임팩트면 프로세스 장기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리텔링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만약에 평창군이 이번 계기로 그 평창 도시를 알리는 그 평화 연계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알리는 전략을 한다면은 이른바 미디어 소통 전략이잖아요. 하나 팁을 드린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신호창 교수님? 그래서 그 전에 오늘 그 네 명이 발표를 했는데 다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딱 정확히 키워드 하나가 지속적인 거가 필요한데요. 못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 때 개최하고 거기에 가치는 한국 정부와 북한이나 또 미국 정부가 가져갔고 그러면 평창은 계속 뭘 가져가는데 계속 포럼이나 이런 형태로만 이벤트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포럼을 개최하더라도 그 전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예, 그게 그렇다면 포럼 형태를 바꿔줘야 한다. 포럼 형태를 뭐 연극을 한다거나 연극식으로 포럼 전체를 그냥 평창군 전체를 연극 무대로 만들어서 연극을 한다거나 정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우리 모여서 뭐 세미나하고 뭐 그 자료가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아젠다가 여기 아젠다나 평창 아젠다나 똑같아요. 지금요. 똑같아요. 그거 비슷비슷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제 말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포럼 평창 포럼을 내년에 기획할 때는 정말 평창군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해서 하나의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평창다운 진짜 스토리 하나 만들어서 해야 지속성 있다. 아이한 교수님 마무리 그 마이크 좀 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분들은 아이한 교수님 그러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트위트 어카운트를 계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트위트 계정을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아카이브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평창이 만약에 뭔가 평화 협의와 관련해서 어떤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피스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위팅 메시지를 띄우면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이 평창에서 계속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평창 올림픽 몇 주년 아니면 평창 포럼 몇 주년 이런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념일을 맞이해서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어떤 평화 관련된 메시지를 또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평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역시 또 세계적인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 사실상 공통의 어젠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공통의 어젠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리트리트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기관들, 국제협력기관들도 같이 해서 평창에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를 하고 그러면 팔로우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팔로우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So how we can accommodate make a greater use of this new media? That was the first session. And then before we move on to the second session, 바로 이어서 그 평화라는 가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그리고 이걸 또 평창군 지자체가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청소년 올림픽의 주체인 청소년 청년들이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어떻게 공공히 할 수 있을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님 저희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외교관 양성하는 중심 기구인 국립외교원에서 공공외교를 아주 중심으로 많이 연구하고 강의를 하시는데 과연 그 관점에서 평창올림픽 어떻게 보셨는지 김태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저는 Because of limited time, I'm going to speak about the 3 points. The first point is 2 perspectives of our 스포츠 공공외교 특히 평창 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 학자로서 공공외교를 보는 공공외교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그 매력 자산을 사용을 해서 외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단적 시각, 즉 공공외교가 어떤 특정 국가의 국가 이익이나 외교 정책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를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거죠. 공공외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레종 데트르 존재 이유가 공공외교를 통해서 외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가 위신을 떨치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 그 국가 이익이나 외교 정책 목표에 그 봉사한다, 서브한다라는 수단적.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공외교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이 자국에 대한 중심성보다는요, 상대방하고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소통을 저는 정체성의 시각이라고 보는데 정체성 소통을 하면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나를 알리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죠. 상대방하고 계속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이거를 이제 그 흔히 학문적인 용어로는 intersubjective mean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호 공유하는 이해. 예를 들어서 평화, 기후 변화, 인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국가나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하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외교의 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알리는 데 방점이 그 찍혀 있는 반면에 후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호 공유하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상대방하고 소통함으로 해서 상대방하고의 그런 접점, 타협점을 찾아내는데 그 정점을 두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 후자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주관적인 자기 정체성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체성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이런 두 가지 시각에서 봤을 때 올림픽이나 스포츠 외교도요. 이 두 가지 역할을 공히 수행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한국이 올림픽을 잘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임으로 해서 국위 선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수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이게 대표적인 예가 그 서울 1988년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는 방점이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88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이만큼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평창 올림픽이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 구체적으로 평화라는 가치나 규범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에 가까운 그 올림픽의 역할, 기능, 공공외교의 기능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인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차원의 거가 아니라 공공외교를 보는 배타적이지 않은 그런 보완적인 역할 구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지속성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창 올림픽은 결국 일회성 게임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화 가치를 실어서 세계에 발신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안 교수가 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볼레타일해요. 예. 그럼 뭐냐?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발신하는 가치나 담론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평창군에서 개최하는 평창 평화 그 포럼이 바로 그러한 평창 올림픽이 발신한 가치나 규범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평창 포럼도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제가 평창 평화 포럼을 좀 이렇게 지난 평창 포럼을 봤더니 이 평화의 한반도의 평화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지오그래피컬 스케일을 높여서요. 유엔에서 주창하는 지속가능 개발, 즉 SDG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평화의 문제가 한국 한반도에 특화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상당히 나아가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좀 학자로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은 조금 아쉽고 제가 학자로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평창 평화 포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Peace Public Diplomacy, 평화 공공회의. 이거는 평화라는 규범, 평화라는 가치를 발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국제사회의 하나의 규범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거를 저는 통칭해서 평화 공공외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평화 공공외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평화 공공외교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으로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초국가적인 평창 평화 포럼을 플랫폼으로 해서 초국가적인 지식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식 공동체 에피스테믹 커뮤니티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 신호창 선생님께서 스토리텔링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런 스토리텔링, 담론, 스토리텔링이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논리와 이론이 뒷받침되는 스토리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그런 담론들을, 이론적인 논리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에피스틱 커뮤니티가 초국가적인 이거를 전파하고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아주 처음의 시작은 소규모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평창 평화 포럼을 통해서 그냥 평화 SDG를 논의하는 논의의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러한 상호 공유하는 의미를 그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 공동체가 사실은 평화 공공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이 분야를 깊이 공부하시니까 그런 통찰력이 나오네요. 88 올림픽과 평창 올림픽이 어떤 점에서 차이 있는지를 공공의 관점에서 굉장히 아주 지적해 주신 것. 그래서 평창이 그 울림이 그래도 좀 길게 가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그다음에 그동안 얘기했던 그 SDG와의 연관성, 공공외교 등 너무 아주 소중한 말씀. 평창군은 오늘 이걸 계기로 향후 한 10년 동안 해야 될 과제들을 오늘 세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창 평화 포럼 처음부터 지난 3년 동안 깊이 관여를 하셨고요. 그 당시 코이카는 공동 주최 기관으로 처음부터 했고, 사실 SDG를 평화 연계시키는데 코이카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경험과 그다음에 청소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송진호 전 코이카 상임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잠깐만 지금 스크린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2024년도에 또 한 번 더 강원 청소년 올림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젊은 사람, 굳이 청소년 아니라도 청년, 대학생을 포함해서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키워드가 지금 이제 이준석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럼 청년들하고 만나질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저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아주 옛날부터 15년 전입니다. 제가 동티모르에 있을 때의 사진들인데요. 신생독립국으로 최빈국으로 독립은 했는데 워낙이 또 2차 폭동, 3차 폭동 일어나고 반목이 심하고 하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운폴 UN 폴리스가 실탄을 장전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행사가 시무마루 축구 대회란 겁니다. 떼뚜머로 시무마루란 거는 영어로는 똘라랑스 정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라고 하는 이 축구 대회를 마을 단위로 새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하기 시작했고, 동티모르에서 축구란 거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는 오죽했으면 저 왼편에 있는 사진에 그 골키퍼가 이제 초대 대통령 구스마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축구 선수 출신이고 축구를 통해서라도 이거 화해를 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보자. 그래서 이 YMCA가 하던 작은 이 평화 축구 대회에 당시의 현직 대통령인 오르타 박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저 축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최빈국, 분쟁 취약국, 신생독립국, 동티모르에서 축구는 평화 만들기의 중요한 수단, 스포츠와 평화 만들기란 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YMCA에서도 이 축구 프로젝트를 했고, 코이카 가서도 축구를 가지고 했고, 우리 김신환 감독이 우리 영화로 나왔던 맨발의 꿈이라고 하는 동티모르의 유소년 축구단
감독을 맡아가지고 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게 코이카와 이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어진 중간 과정에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평화하고 스포츠라면 두 번째는 스포츠맨십이라고 그러지요.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워나가는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스포츠의 역할이 있는 걸 보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포츠 클럽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 그게 결국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이어져서 엘리트 체육으로 코이카에서는 축구 아카데미를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뭐 YMCA랑 같이 해가지고 현지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축구가 단순히 그냥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가지고 SDG를 얘기하고 있고 축구를 통해서 남과 북이 만나고 유네스코 압세위에서는 축구를 통해 가지고 국제 이해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툴들이 될 수 있더라. 동계올림픽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올림픽은 잘 치러놓고 끝나고 나면 먹튀한다는 걸로서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서 헤리티지도 얘기해봤고 레가시도 얘기해봤던 게 평창이었다. 제 기억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림픽 레가시라 그러면 이제 뭐 올림픽과 전과 후에 미친 영향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스포츠 유산, 또 사회 유산, 환경 유산, 도시 유산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유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유형적으로는 이제 그 유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교통 기반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우리 88 올림픽 때는 이제 애국심이었잖아요. 또 이제 이게 또 이제 고용 창출을 하고 경제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면 평창은 달라더라. 평창에서는 올림픽 레가시를 얘기하는데 무슨 레가시를 얘기했냐 그러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평화라는 레가시를 가지고 나온 것이 평창이다. 이건 분명히 다른 레가시였다. 저 삿포로 올림픽도 나가노 올림픽도 캘거리 올림픽하고도 다른 레가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올림픽의 인류 보편의 가치와 함께 올림픽이 남겨진 평화 유산을 가지고 저는 이제 감히 이 얘기를 씁니다. 3년간 해보면서 평화 포럼을 해보면서 평창 평화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시 이름이 들어가는 정신이 많지가 않아요. 광주는 광주 정신을 쓰고 있지만은 평창이 평화 정신이라는 것을 대표적 유산으로 설정하고 평화 도시로서의 평창의 가치를 만들고 평화 도시 외교를 하는 그래서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리브랜딩 해 나가는 작업으로서의 평창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창 평화 포럼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평창 발왕산 꼭대기를 평화봉으로 서밋으로서 정의를 하고 청소년들 평화 캠프도 했었고요. 또 분치국 분쟁 취약국의 청소년들이랑 불러서 하는 이제 피스컵 축구 대회도 하고 평창 뮤직 페스티벌 또 평창 문화 오픈 대회 평창 평화 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고 평화 테마파크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고 세계 올림픽 평화 도시 연합체를 만들고 평화 아카데미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삼양 목적 있는 이제 평창군하고 북강원도의 세포 등판하고의 축산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대단히 독특한 올림픽 레가시를 얘기한 것을 저는 평창으로 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88 때는 그랬지만 올림픽은요 국가 중심의 국가 홍보고 국가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었다면요 최근 들어와서는 새로운 개념 지난번 이제 영국 런던 올림픽이 가장 대표적인데 지역 재생 도시 재생이라는 컨셉이 들어오고 도시의 리브랜딩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체 도시의 주민들은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변화하는 것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뭔가 효용이 돼야 되겠는 그러한 도시가 전환하는 그런 욕망도 이제는 이제 반영되더라.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이제 도시주의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적인 외교와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스타일이 침착한 접근이 아니라 도시 외교, 시민 공공 외교가 강화되고 도시 공공과 시민들에 의한 지정학적 실천, 담론을 재구성한 작업들을 많이 보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가주의보다도 도시 외교로 가는데 새로운 이제 레토릭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토적 국가주의 관계를 영토적 국가주의를 관계적 도시주의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들,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에서 보는 도시 평화 외교를 재해석하는 작업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평창이 할 수 있는 도시 외교, 평창의 평화 외교, 평창의 스포츠 외교의 중요한 레셔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평창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평화 도시 마케팅을 하고 평화 도시 외교를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국내에서도 이 평화도시라는 도시의 브랜딩이 너무 많아요. 15개 넘는 도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광역시 뭐 쭉 나오는데요. 이제 차이들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찾아야 한국에서는 많은 게 이제 우리 국가폭력이나 역사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4.3도 평화라고 제주를 평화를 얘기하고 5.18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역사 기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서의 군사도시라는 개념에서 넘어오는 평화도 있는 반면에 평창은 되게 포지티브한 올림픽이라는 그 레가시를 가지고서 평화를 얘기하는 독특한 도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양자 간의 평화도시 외교가 아니라 멀티레터럴한 그런 모노로그가 아니라 다이로그가 될 수 있는 유니레터럴 하지 않는 바이레터럴, 멀티레터럴 할 수 있는 방식에서의 평화도시 외교를 얘기할 때에 예를 들면 이제 ICP 같은 네트워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Mayors for Peace라는 네트워크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평창이 할 수 있는 다자간의 평화도시 외교의 컨셉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평창에는 평창 올림픽엔 세 주체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잘 모르는데 강원도가 있고 평창군이라는 기초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창기념재단이라는 이게 이제 레가시 파운데이션 따로 있거든요. 셋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기념재단이 할 수 있는 스포츠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가 있다 그러면 강원도나 평창군이 할 수 있는 평화도시 외교, 통일 공공외교 같은 영역들도 충분히 지금부터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평창 평화 포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형태로서 나가는 방식이 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도 시작을 하였고요. 또 분단 지역의 청소년들이 와서는 피스컵 축구 대회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매진 피스 유스 캠프라고 하는 평화 캠프 청소년들 국제 평화 캠프도 조직해서 하고 있고 작년부터 우리 공공외교 학회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YPC 유스 피스 챌린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같이 하고 있고 그러고는 이제 2024년에 평창 국제 동계 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을 하는데 저는 저 가운데 저 그림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평창으로 간다. 다시 평창이거든요. Let's meet together 하자고 했는 이 강원 2024에 스키 활강복을 입은 그 선수겠지요. 근데 축구공을 들고 있어. 축구 선수가 아니라 스키 활강복을 입고 축구를 들고 있는 뭔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스포츠 평화 또 이게 세대 간에 있어서는 이제 유스를 포함하는 이러한 컨셉들을 만들었다. 공공외교가 패러다임 전환했다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광주에서도 얘기했고 뭐 저보다야 김태환 교수님이 워낙 뭐 전문가신데 제가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데리고 할 수 있는 평화 행동, Youth Peace Action, Youth and Peace Action도 되겠고요. Youth Peace Action을 찾아 나가는 통일 공공외교 작업들을 좀 하자. 더 상상력을 더 만들어 나가자. 남북 강원도가 만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청소년을 데리고 할 때는 저는 평화라는 거는 명사로 쓰고 동사로 일자입니다. 평화를 가지고서 관념적이고 레토릭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면 이러한 지금 뭐 제가 했던 일입니다만은 한 5년간 부산에서 광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임진각까지 가는 대한민국 청소년 통일 자전거 종주대회를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400명을 데리고 DMZ에서 평화 라이딩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평창 군청에서 출발해서 DMZ 쪽을 거쳐가지고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하니까 197km, 2박 3일 이런 컨셉도 분명히 청소년들하고는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 외교부도 열심히 하고 KF도 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 청년 공공외교단, 청년 공공외교단도 있고 청년 공공외교 대사 프로그램도 있고 21세기 독립운동가도 있고 한류 홍보대사 이런 다양한 형태 청소년 청년들의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평창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상력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못지않게 우리 일반적인 국뽕으로서의 평창만 자꾸 평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SDG를 가지고서 청소년들하고 만날 수 있는 SDG 액션 캠페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 못지않게 이제 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만은 이게 재외동포 청소년들, 재외동포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식에서의
평화 공공 외교라는 영역이 있겠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 많은 이런 기업 기념 레가시 재단들, 평창평화센터, 평창기념재단, 5.18 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제주 이제 평화재단, 뭐 여러 이 재단들이 네트워크하면서 협업하는 그러한 공공외교 활동들이 필요하고, 이런 포럼들이 평창평화 포럼부터 올해부터 시작했던 경기 DMZ 포럼까지가 좀 만나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청소년 중심성, 청년들, 재외동포 차세대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지도를 개발하고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자. 네 번째는 이번에 새로 이제 평창평화센터가 만들어지고 평창평화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때 이 안에서 구체적인 일감들을 찾아 나가는 게 또 뻔한 거 만드는 거 하지 말고 좀 평창스럽게 좀 해보면 좋겠다. 평창은 뭔가 서밋이거든요. 히로시마는 오힐링 리버라고 하는 강을 가지고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히로시마는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평창은 이미 평화봉을 정했고 서밋이에요. 유스피스 서밋을 해야 되거든요. 정상을 가야 돼. 서밋을 가려고 그러면 쉘퍼도 필요한 거고, 이러한 상상력들이 평창에서 청년들, 대학생 청소년하고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청소년 평화 행동, SDG 액션 캠페인, 공공외교 활동들을 사업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강원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는 송화진 지사, 전라북도 송화진 지사하고 얘기해가지고 2023년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를 페어트레이드 잼버리로 바꿔나가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페어트레이드 올림픽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에 청소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규범 외교로서의 주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들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도시외교를 강화하자. 의원 외교를, 의회를 강화하자. 대표적으로 우리 평창평화 포럼에 2년을 참석했던 PNND, IPU 국제의원연맹 산하의 해군축 의원연맹이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의장을 했고 했는데요. 거기에 사무총장이 벌써 평창에 세 번이나 참여했던 사람이고, 이 PNND 같은 이런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들을 평창으로 유치한다거나 이런 상상력들을 내면 좋겠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얘기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이디어 그동안 3년 동안 평창 이후에 했던 걸 여기다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진짜 그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도 들으면서 새로운, 평화봉을 그 바랑산 1458m입니다. 그거에 스카이워크라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가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걸 이제 평창이 평화 도시로 하면서 평화봉이라고, 아마 패널 분들도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셨죠, 솔직히. 그 평화봉을 영어로 하면 이게 서밋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과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서 진짜 1년에 한 번 2월 달에 잠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참여형,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왔던 그런 원칙과 같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도 굉장히 풍성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들었는데 키워드를 정리하면은 물론 큰 틀은 공공외교, 공공외교의 핵심은 소통과 미디어입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포츠하고 평화하고 지자체, 요거를 이제 6분이 다 이렇게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를 다 정리할 시간이라기보다는 향후 과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나눠서 저희가 공공학회 차원에서 좀 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심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따로 온 질문들이 없기 때문에 그 패널 분들께서 혹시 쭉 얘기 들으면서 그 간략하게 1분 정도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형식으로 해주시고, 먼저 김태환 교수님 이제 두 분이 비슷한 발제해 주신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호창 회장님이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아주 간략한 포인트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번에 저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국가 차원보다도 특히 금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포스트 이 코로나19로 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민족주의적인 또
국가 이익이라는 정말 근대의 프레임을 벗어던질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나 국가 행위자보다는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슈,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규범 가치, 평화라는 이런 거를 지향하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지자체가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지자체 재정적인 그 상대적인 그 열세, 중앙정부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수단적인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잘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제발 제가 아까 내셔널리스트 또 국가의 프레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하는데 이제는 저는 제발 앞에 K 붙이는 거 이거 좀 삼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공공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 외교를 할 때도 예를 들어 평창 같은 경우에 너무 평창 강조하지 마십시오. 공공외교의 역설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공공외교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평창 K 잠시 잊어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도 좋은, 사실 큰 올림픽, 서울 올림픽은 말은 서울 도시지만 국가가 한 거였지만은 평창은 지자체가 했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간략하게 1분 정도 뭐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신호창 회장님께서 좀 한번 쭉 정리해서 다시 한번 스토리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저기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나는 마이크 꺼지는 시간인가 보죠? 예, 그게 오늘 저희 학회에서 평창을 만났는데 너무 우리가 잘 발표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자화자찬 같지만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훌륭하신 발제를 해주셔서 저도 옆에서 메모를 하는데 청소년 2024년 청소년 올림픽 할 때 스토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청소년이 가장 관심 있는 게임이다. 게임. 전쟁 게임. 근데 우린 반대로 하자는 거죠. 게임. 메타버스의 게임을 만들어서 이 게임이란 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이 무기를 죽이는 게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핵이 그게 있었잖아요. 북미 간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평창에 있는 많은 시설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넣어서 그런 세계적인 게임이 되면 평창이 그냥 아까 우리 교수님 말한 대로 그 평창이 중심이 되는 지식 공동체의 핵심이 돼버리는 일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기회에 우리 그 공공외교학회는 앞으로 비싸게 놀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특히 조직해 주신 이성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창에서 또 다른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9월 21일이 유엔 평화의 날이잖아요. 그 주간을 평창 평화 주간으로 만들어서 군민들과 함께 실천을 행동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올해는 9월 20일이 추석이라서 9월 17일 날 금요일 날 저희 사실 이제 그 공공외교 학회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지자체 평화 도시 그런 평화의 날 요걸 하는 지금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 함께 다 평화봉에 올라가서 직접 평창에 가서 현장에서 이 평화도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때 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 평창 군수님 저 대관령 한우 사주신다고 약속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는 그다음에 하셔서 예,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평창 하게 되면 또 한우가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평화와 그 평화를 위한 그 영양을 보충하는 그런 것도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주신 연사자분들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1시 30분부터 제주 한라대학교가 주관하는 인류평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과 평화 공공외교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